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는 분명 한국일 것이다. 이 작은 아시아 나라는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전히 짓밟힐 것이다. 이것이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내가 확신했던 생각이었어요. 저는 뉴욕타임스의 경제 전문 기자 에밀리 윌슨입니다. 20년 넘게 국제무역과 경제를 분석해온 제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무지했다니. 지금은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제 칼럼은 한국, 미국 관세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그리고 CNN에 출연해서는 한국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오판을 저질렀다며 비판까지 했었어요. 하버드 경제학 교수들과의 토론에서도 한국의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는 21세기에 살아남기 힘들다고 단언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예측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닫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준비된 나라였거든요. 다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B플랜을 넘어 C, D플랜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제가 지난 3개월간 CNBC 특별 취재팀과 함께 한국 기업들을 직접 방문한 결과 세계 경제 전문가들조차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제가 알게 된 진짜 한국의 저력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70%가 내수라 관세의 타격이 크지 않지만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관세 폭탄에 가장 취약할 거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중론이었죠.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심지어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는 권고까지 내렸던 상황이었어요.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는 끝이다. 소니가 무너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라고 말하던 제가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방문한 후 180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반도체 한두 개 잘 만든다고 대단한 게 뭐야 라는 생각으로 방문했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그 규모와 기술력에 압도되어 말문이 막혔거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미국의 인텔, 퀄컴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던 분야에서 한국이 어떻게 역전승을 거두었는지 그 비밀을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5나노 반도체를 넘어 4나노, 3나노 기술을 이미 상용화한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조차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걸 아시나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의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나노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지만 전략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의 관세가 2023년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다른 나라들은 로비에 열을 올릴 때 한국은 무엇을 준비했는지 아시나요? 국가 R&D 예산의 38%를 관세 대응 기술에 투입해 미국이 볼모로 잡을 수 없는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뻔한 이야기가 아닌 오늘 여러분이 들으면 정말 가슴이 뛸 한국의 숨겨진 저력들을 공개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한국인으로서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이드가 말하더군요. 반도체 한 개의 회로선 폭은 머리카락 두께의 1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특수 현미경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자부하던 EUV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2022년 삼성이 이미 1.4나노미터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 인텔조차 아직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하지 못했거든요. 삼성 화성 캠퍼스의 연구원들은 24시간 3교대로 일하며 기술 격차를 넓히고 있었어요. 하루에 생산되는 웨이퍼만 12만 장.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2천억 원이 넘는 수치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철저한 보안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들이었어요. 연구원들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현재 세계에 공개된 반도체 기술보다 2세대는 앞서 있다고요. 미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제가 MIT 공대 출신이지만 삼성 연구원들의 전문성 앞에서는 그저 초보자에 불과했죠. 화성 캠퍼스에서 만난 연구원 중에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천재도 있었어요. 그는 17살에 반도체 관련 특허만 12개를 보유하고 있었죠. 우리는 미국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 기술 없이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의 우월성을 확신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기술력은 반도체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은 미국을 훨씬 앞서고 있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는 테슬라의 배터리보다 30% 더 효율적이었어요. 이 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5분밖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주행거리는 1000km를 넘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 기술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사실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중 78%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히 충격받은 사례는 대전의 한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양자 컴퓨팅 기술이었어요. IBM과 구글이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 한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대전 연구소의 한 과학자는 127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이미 작동시켰다고 했어요. 이 내용은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특별히 공개해 주었죠. 우리는 굳이 성과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는 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이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미국은 조금만 성과가 있어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한국은 실제로는 훨씬 앞서 있으면서도 조용히 일한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의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만난 한국 연구원들의 95%가 해외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연봉을 2배, 3배까지 제시했는데도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애국심은 돈보다 중요한 가치였던 겁니다. 한국에 이런 기술력과 인재들이 있는 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국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발표된 후 한국 경제가 6개월 안에 무너질 것이라 예측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한국의 경제부처를 직접 찾아가 그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서울 세종대로의 한 정부 건물에서 저는 경제위기 대응 상황실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곳은 24시간 세계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곳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었죠. 특별 허가를 받아 들어간 상황실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려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무역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발표되기 3년 전부터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왔다고 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AI 경제 예측 시스템 이코노미 프리딕트는 99.7%의 정확도로 미국의 무역 정책을 예측했다고 해요. 이 AI 시스템은 미국 정치인들의 트위터 글까지 분석해 정책 방향을 미리 감지했던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이미 포스트 미국 경제 전략을 5단계로 준비해왔다는 점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수출 다변화로 미국 시장 의존도를 2018년 30%에서 2023년 15%로 절반 줄였다고 해요. 두 번째는 기술 자립화로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87%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실의 한 경제 전문가는 비공개를 전제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우리는 관세를 환영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진짜 경쟁력을 키울 기회가 되니까요.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의미를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0년부터 코스트 제로 전략을 통해 생산 비용을 연간 22%씩 줄여왔다고 합니다. 즉, 25% 관세가 부과되어도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계산이었죠. 미국 기업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또한 한국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미러 플랜트라는 복제 공장들을 이미 건설해 놓았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면 즉시 이 공장들에서 생산을 전환할 수 있게 준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섀도우 경제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분석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국의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한국의 경제 안보 컨트롤 타워의 존재였어요. 이 조직은 대통령 직속 비밀기관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금 조달에서부터 생산시설 재배치, 심지어 외교적 대응까지 모든 것을 총괄했어요. 미국의 경제정보국 EIA보다 더 강력한 조직이라는 것이 제 평가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정말로 미국의 관세 폭탄이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나요? 그의 대답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이미 50년 동안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나라입니다. 이번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은 3년 만에 부채를 모두 상환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회복했죠. 코로나19 위기 때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경제적 타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위기 대응력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빨리빨리 문화로 알려진 한국의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와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단결력이 핵심이었죠. 또한 한국은 위기 시뮬레이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양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성이 바로 한국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였던 것이지요. 저는 국제경제를 취재하며 외교적 협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느껴왔어요.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 한국의 외교력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한 로비스트의 폭로는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한국은 워싱턴에서 가장 효율적인 외교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한국의 외교관들은 미국 정치인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인간 외교의 달인이었던 거예요. 미국 상원의원 103명 중 78명이 한국 관련 단체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것은 미 의회 보좌관 중 22%가 한국에서 어학연수나 문화체험을 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지난 15년간 실시해온 프렌즈 오브 코리아 프로그램의 결과였던 거죠.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정치 엘리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문화와 경제를 직접 체험하게 했어요. 제가 인터뷰한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로비에 수백만 달러를 쓸 때 관계 구축에 투자했습니다. 이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발표한 수입 관세안에서 한국 제품들은 종종 예외 항목으로 분류되곤 했거든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조용한 외교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개적인 로비나 압력을 가할 때 한국은 배후에서 정교하게 움직였어요. 한국의 주요 인사들은 미국의 정치인들과 골프를 치며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았죠. 이런 비공식적 만남에서 이루어진 약속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한국 외교부 내에는 미국 전담팀이라는 특별 조직이 있어 미국의 모든 정치적 동향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 팀은 미국 정치인들의 일정부터 개인적 취향까지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었어요. 한 외교관은 우리는 미국 정치인들의 자녀 생일까지 챙긴다고 말했죠. 이런 세심한 접근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국제기구 내에서의 영향력도 눈에 띄게 확대해왔어요. UN, WTO, IMF 등 주요 국제기구의 한국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특히 WTO에서는 한국 출신 전문가들이 주요 무역 분쟁 조정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는 한국이 국제무역 규범을 자국에 유리하게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한 이코노미스트와 대화했을 때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입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 당시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해요. 이런 중재 역할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양국 시장 모두에서 특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죠.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이던데 한국 제재안이 마지막 순간에 철회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의 치밀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던 것이었죠. 미국 내 한국 로비단체의 활동도 주목할 만했어요.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 로비 활동이 미국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 등 핵심 선거구에서 한인들의 표심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정도였어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도 한국계 경제학자들이 포진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한국의 불리한 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외교, 로비, 국제기구, 커뮤니티 등 다층적 채널을 통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단순한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소프트 파워의 정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한국 방문 중에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벤처 캐피탈 친구에게서 흥미로운 전화를 받았어요. 에밀리, 한국 스타트업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니? 우리가 투자하려는데 정보가 필요해.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 현대, LG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무려 3만 5천 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42%가 해외 시장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들이 초기에는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한국 신생 기업들은 태어날 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프론티어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곳을 깊게 취재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에 설립되어 불과 3년 만에 기업가치 8억 달러를 달성한 유니콘 기업이었어요. 그들이 개발한 퀀텀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가 5배 빠르고 수명은 2배 길었죠.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미국에서는 아직 연구 단계인데 한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프론티어 테크놀로지의 CEO는 미국 MIT 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를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미국에서는 10년 걸릴 일을 한국에서는 2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돌아온 이유죠. 실제로 한국의 신제품 개발 속도는 미국의 대기업보다 평균 3.8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군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위기 대응 능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 직후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72시간 내에 비상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했어요. 삼성전자는 베트남과 인도 공장의 생산량을 48시간 만에 30%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을 일주일 만에 완전히 재조정했다고 해요. 이런 초고속 대응력이 바로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리스크 해징 전략이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대기업들은 이미 5년 전부터 지정학적 리스크 매핑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 중동 불안 등 전 세계 위기 상황에 맞춘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놓았죠. 삼성전자의 경우 무려 2,000개가 넘는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TSMC와 같은 경쟁사들이 평균 200~300개의 시나리오만 준비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였어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속도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 비율이 미국은 37%,
일본은 28%인데 반해 한국은 62%에 달했어요. 현대자동차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율주행차 기술에서 이미 테슬라를 추월했다는 내부 데이터를 보여주었거든요. 특히 악천후 상황에서의 자율주행 정확도는 테슬라가 78%인데 비해 현대는 92%에 달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가 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실제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홍보는 나중에 해도 충분하죠.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들의 문화적 특성이자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한국 기업들은 비상 자금을 항상 준비해둔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연간 매출의 약 23%를 비상 운영 자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는 애플 15%, 마이크로소프트 18%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준비성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인재 확보 전략도 독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5년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만 1,700명의 엔지니어를 영입했다고 해요. 그들 중 상당수는 구글, 애플, 인텔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인재들이었죠. 이런 글로벌 인재 영입을 통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단순히 시험 점수만 중시하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재를 위해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를 방문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울대 공대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코딩 실력은 MIT, 스탠포드 학생들보다 객관적 지표상 약 27% 높았거든요. 국제 코딩 대회에서도 지난 5년간 한국 대학생들의 수상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었어요. 미국의 엘리트 교육이 정답 찾기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의 교육은 문제 정의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의 한 교수는 저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죠. 실제로 카이스트에서는 문제 발견 점수가 전체 학점의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학생들은 기존에 없던 창의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한국 인재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 인재 영입 담당자들이 매년 2차례씩 한국을 방문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이 찾는 것은 단순한 코딩 실력이 아니라 문제 정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창업자 중 한국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3배 증가했어요. 이는 미국 내 한국계 인구 비율 0.7%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산학협력 시스템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기업과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삼성트랙이라는 특별 교육 과정을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재학 중에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요. 그 결과 졸업 직후부터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으로 성장하는 것이었죠. 미국에서는 대학 졸업 후 최소 2년의 추가 훈련이 필요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부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을 방문했을 때도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이곳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AI, 로봇공학, 바이오테크 분야의 영재를 발굴해 특별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15살 학생은 이미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2개나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AI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하더군요. 미국에서는 대학에 가서야 접하는 수준의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받고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평생교육 시스템도 매우 발달되어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경우 모든 직원들이 연간 400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구글 100시간, 마이크로소프트 120시간의 3배가 넘는 수치였어요. 직원들의 지식이 3년에서 5년마다 완전히 업데이트되는 셈이었죠.
한국의 대기업들은 사내 대학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은 회사 내에 실제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을 갖추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근무를 하면서도 석사, 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시스템이 한국 기업들의,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군대 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이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군 복무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기술 교육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 복무 중에도 AI, 사이버 보안, 로봇공학 등을 배울 수 있는 기술 특기병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방위산업체 임원은 군대가 사실상 국가적 기술 훈련소 역할을 한다고 말하더군요. 전역한 병사들이 민간 기업에 취업해 바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이런 총체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이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두를 달리는 비결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관한 기사를 쓰러 한국에 왔던 저는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경제적 측면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목격하게 된 거죠. 뉴욕타임스 문화부 기자인 제 동료는 이미 2년 전부터 저에게 한국 문화의 힘을 강조해 왔어요. 하지만 저는 BTS나 기생충 같은 일시적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서울에서의 취재를 통해 한국 문화 산업의 치밀한 전략과 그 경제적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콘텐츠 산업 통합 전략이라는 문서를 보게 되었어요. 2010년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2025년까지의 단계별 세계 시장 공략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BTS의 빌보드 1위,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까지 모두 이 계획표에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정확한 그룹명이나 영화 제목은 아니었지만 단계별 목표와 시기가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2020년까지 아카데미상 수상, 2018년까지 빌보드 차트 석권이라는 목표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치밀한 전략과 투자의 결과였던 겁니다. 한국 정부가 문화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GDP의 1.2%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미국 0.2%, 일본 0.4%, 영국 0.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였습니다. 하이브 BTS의 소속사의 경우 직원 1인당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삼성전자보다 1.8배 높았어요. 문화 콘텐츠의 수출 승수 효과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한류 콘텐츠 수출 1달러당 한국 제품 수출이 8달러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특히 화장품, 식품, 패션 분야에서 이런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실제로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TV에 출연한 다음 날 한국 화장품 온라인 판매가 143% 증가했다고 해요. 이런 문화 콘텐츠의 힘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가 된 이후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무려 37%나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를 들인 광고 캠페인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였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이 결국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어요. 한류 팬들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보낸 한국 관련 정책 지지 이메일이 2023년에만 30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팬들의 행동이 실제로 미국의 대한국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미국 상원의원의 보좌관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불리한 무역 정책을 지지했다가는 수천 통의 항해 메일을 받게 됩니다.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K-팝 효과라는 말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었어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의 글로벌 표준 선점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기술 표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5G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6G 기술 특허에서 한국이 이미 전 세계 출원량의 3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미국 21%와 중국 25%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표준 기술을 선점하면 미국의 관세가 무력화된다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세계 표준이 된 기술을 보유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자국 산업만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표준 기술이 결합된 전략은 미국의 어떤 경제적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준비성은 경이로웠어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본부를 방문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5년, 10년 후에 메타버스 세계를 이미 구현해 놓고 다양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메타 구 페이스북보다 훨씬 진화된 기술이었어요. 한국의 한 메타버스 전문가는 2030년에는 전 세계 메타버스 표준의 70%가 한국 기술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관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였어요. 저는 이번 한국 취재에서 의료 분야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 원래 취재 계획에는 없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사실 때문에 급히 일정을 조정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하게 되었죠. 이곳에서 저는 미국 의료계도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몇몇 첨단 의료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훨씬 앞서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레이저 표적 항암제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임상 이상 중인 이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환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었거든요. 서울대병원의 한 종양학 교수는 이 기술로 말기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27%에서 68%로 증가했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혁신적인 치료법이 왜 미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는지 의아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한국 의료진들이 의도적으로 국제학술지 발표를 미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그들은 설명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 보호 전략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핵심 의료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한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위치한 의료 AI 연구소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 중인 AI 진단 시스템의 정확도는 무려 99.4%에 달했어요. 이는 미국 최고 수준의 메이오 클리닉 97.8%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의 시스템이 진단 시간도 훨씬 빠르다는 것이었어요. MRI 영상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미국 시스템은 평균 12분인데 비해 한국 시스템은 47초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의대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에게 의학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AI 프로그래밍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병리학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암 조직 샘플을 디지털화하여 AI로 분석하는 기술이 이미 92개 병원에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8개 병원에서만 시범 운영 중인 기술이었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의 원격 수술 로봇 기술이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개발한 라이프봇은 5G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의사가 제주도에 있는 환자의 담낭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한 한국의 바이오 제약 분야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미국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신약만 37개에 달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진행 억제제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초기 임상에서 이 약물은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를 최대 78%까지 늦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현재 미국에서 사용 중인 약물의 효과 2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분야 경쟁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기업들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는 원래 약값의 30%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187억 달러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해요.
특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K-방역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이제 감염병 대응의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이미 37개국에 수출되어 각국의 방역 시스템 구축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검역 시스템은 미국 CDC도 도입을 검토 중인 기술이었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력이 이렇게 높은데도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한국 특유의 조용한 혁신 전략이 있었어요. 화려한 홍보보다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한국 의료계의 문화가 결국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서울 마지막 밤, 저는 한강변에 있는 카페에 앉아 3개월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무너질 나라라고 예상했던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외부의 위협에 약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DNA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고민하다가 문득 한국의 역사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지난 100년간 식민 지배, 전쟁, 분단, 군사 독재, 경제 위기 등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매번 더 강하게 일어섰던 나라. 바로 이런 역사적 경험이 한국만의 독특한 위기 대응 능력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OECD 관계자에게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국가입니다. 불과 6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성장 속도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어떤 선진국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단순히 삼성의 나라, K-팝의 나라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시스템, 인재,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에 굴하지 않는 국민들의 정신이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도 인상적이었어요. 2050 탄소 중립 전략은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2045년까지 화석 연료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았더군요. 수소 경제로의 전환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기술은 이미 도요타를 넘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는 결국 미국 경제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미국 없이도 살아갈 준비를 마쳤지만 미국은 아직 한국 없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기술과 장비 없이는 단 3개월도 버틸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항공기 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상당수가 한국산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미 미국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포스트 미국 전략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갖춘 실행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 명확한 비전, 그리고 뛰어난 실행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작은 나라 한국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국토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한국의 영향력과 혁신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1인당 특허 출원 건수에서 한국은 미국의 2.7배, 일본의 1.9배에 달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GDP 대비 4.8%로 미국 3.1%, 일본 3.2%, 독일 3.0%를 훨씬 앞서고 있었어요. 이런 투자가 10년, 20년 후에는 더 큰 경쟁력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숨은 챔피언 기업들이었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지만 일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무려 347개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세계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시장의 72%를 한국의 중소기업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는 한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대한 강력한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날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 세계 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복원력입니다. 이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1위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제 예측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오히려 이런 외부 압력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이번 취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이런 저력을 알고 계셨나요? 다음에는 한국의 대체 에너지 혁명과 우주 산업에 대한 특별 취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뉴욕타임스 경제 전문 기자 에밀리 윌슨이었습니다.